이영석 오늘 공부해볼 용어는 토극수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의를 해왔지만 강의할 때마다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용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한방병리 기전을 혈관에 대입해서 이해하셔야 하는데 토극수라는 것이 단지 오행원리 중 하나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진도가 더 안 나갑니다. 제가 오행이란 게 음과 양의 기전을 좀 더 세분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장부에 대입해보면 결국 심장과 신장 간의 순환 혈액을 주고받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혈액은 결국 소비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선천적인 오행의 기전 이걸 심신순환으로 이해하고 다시 시기가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먹지 않으면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후천의 오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천 오행과 후천 오행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오행에 개입하게 되면서 사실은 오행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행이란 시기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식사를 하는 순간 오행은 그걸 부하로 느끼면서 오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역행하는 듯 보이거나 하는 것이죠. 심장이 튼튼하면 음식이 들어와도 오행이 그렇게 큰 훼손을 받지 않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오행의 힘이 약화되니까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정체와 심지어는 역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이것을 혈액으로 만들어 다시 오행으로 돌리는 것을 제가 전에 후천의 오행이라고도 말씀드렸지요.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삼초갈부의 병이었고요. 삼초갈부는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혈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심혈류량, 위혈류량, 신혈류량 다 줄어있는 상태이지요. 당연히 이 말은 선천의 오행이 약화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결국 토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단지 상초가 중초의 기를 받아 진행되는 여러가지 병리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초의 기가 결국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나니 받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기운이 발생하느냐? 보통 사람도 느낄 수 있지만 삼초갈부가 된 사람,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혈관이 모두 메말라 있는 사람이 특히 강하게 받는 기운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사는 이를 식사 시 발생하는 심장의 교감항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교감항진이 결국 중초의 기운을 받은 상초인 심장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심장에도 결국 신수가 자양하는 진액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교감항진이 심하게 발생하고 오행이 심하게 정체하거나 역행되면서 심장이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기가 매우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심장의 교감항진 역행 상태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위장운동을 너무 과하게 항진시키는 약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수가 이미 고갈되어서 위장평활근도 조해져 있는데 이런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이런 분들은 신근에도 문제가 생겨 있는 분들이겠죠. 삼초갈부란 것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토극수란 것이 토기를 너무 강화시킬 때도 문제가 되겠고 식사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기전입니다. 전자는 선천 오행에 관련된 내용이고 후자는 후천 오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사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토극수는 삼초갈부의 병이 심할수록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수기가 고갈되면 될수록 토극수의 기전이 더 명확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오행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혈관에 대입해보면 토극수 기전은 아주 정확한 이론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 기운을 심장이 받는데 수기가 메마른 심장이 정체 또는 역행하면서 여러가지 증상들이 다발적으로 생기는데 트림이 나고서야 증상들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토극수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이론입니다. 후천이 어떻게 선천의 오행을 지연시키고 역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선천의 오행에서는 상초인 심장의 키를 중초인 위장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걸 제가 후천이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48개월 된 아이 키가 하위 1%, 체중이 하위 3%라 호르몬 검사를 해서 7세에 주사를 맞추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의 키가 작은 편이랍니다. 이영석 7세에 맞출 주사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옵티마요법이 키 성장에 탁월합니다. 옵티마요법의 구성이 실크 펩타이드 맥주 효모 제품 유산균, 비타민C 제제 등인데요. 그 전에 48개월이면 도안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잘 때 땀이 나는 아이는 그것만 교정해도 키가 잘 큽니다. 도안이 있게 되면 밤새 숙면이 안 됩니다. 몸부림을 많이 치게 되고요. 음어도안이니 이것은 밤새 코티솔을 희석시킬 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수승화강에서 화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도안이 나면 양의 진액이 빠지는데 코티솔도 땀과 함께 빠져나가겠죠. 뿐만 아니라 양의 전해질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도안이 심하지 않으면 잠깐 빠져나가면서 균형을 찾게 되지만 심한 도안은 몇 시간 동안 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밤새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음어로 화강이 안 되니까 밤새 혈액이 음분의 운행을 잘 못하면서 재생과 성장이 반토막 나게 됩니다. 또한 화강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면서 코티솔이 부신에 저장되어 있다가 아침에 왕성하게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아침 비염, 식욕부진, 늦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코티솔의 낮밤 주기가 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이걸 교정하면 키는 클 수 있지요. 일단은 도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비염, 식욕부진도 확인해야 되고요. 전에 헬스플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안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옵티마요법 자체가 도안에 대한 설계가 조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화제약 잘크톤도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안 자체에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장이나 식욕부진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헬스플랜을 활용하실 때는 주로 아침이 낫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쌍화탕이나 육미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식욕이 없는 아이들은 실크펩타이드나 잘크톤 조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크펩타이드도 비위가 너무 약한 아이들은 싫어하기도 해서 원래 음인에게 잘 맞지만 잘 보고 주셔야 합니다. 잘크톤은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무난하고요. 일단은 도안에 적합한지 잘 선택해 보시고 오전과 오후에 주는 약은 좀 달라야 되겠고요. 이런 것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